자, 그러면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동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명나라의 남방 진출을 보면 태조 때 조공무역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무역을 구시했는데, 자, 이런 정책이 명나라 정책의 일관적인 태도야. 그래서 조공무역 중심 공무역을 허용하되 그 사무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들이었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해금령이라는 걸 공포했죠. 이 해금령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이제 해금령을 이제 쭉 했는데 해금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내 반명 세력과 외부 세력 결합을 경계하기 위해서 해금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외부 세력, 그 명나라에서는 주 왜구들이죠.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 왜구들이 있었잖아요. 왜구들이 그 뭐냐면 연안에 있는 이제 그 중국인들하고 결탁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금령을 내렸다. 근데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해금령을 내렸지만 명나라 중기 때 되고 해금령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해금령을 내리니 이 영향으로 종래 중국이 중심이 진행됐던 동아시아 동아시아 국제 무역이 침체되고 중국을 제한 주변 국가들로 무역 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가졌다. 그러나 영락제 시대도와 정화는 대대로 이슬람교도의 아랍인의 합지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정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정화는 한간 출신이고 저 이슬람교도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은난성 공양 출신으로 은남이 명에 함락되어 그 지배를 들게 되자 그 당시 연항에 성기게 되었다. 그는 정난해변에 큰 공을 세우면서 정시성을 하사받고 한가는 장관인 삼보태감에 임명되었다. 아마 그 정화의 원래 성이 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마씨가 이제 원래 예전에 이슬람교들이 이제 썼던 중국 성이었는데, 예, 그래서 정시성을 이제 하사받았다. 정하라고 이제 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자, 그래서 영락제의 명을 받들고 남해 원정에 나서게 되었다. 자,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꾀하여 주변 국가들 무역을 능동치 재개하고 조공국 간을 중국에 유치하면서 한간 정화국은 남해 원정을 단행토했다. 자, 이게 이제 조공무역을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정화의 대원제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공무역 일환으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홍보제는 들어오는 거는 뭐냐 조공무역에 들어온 것만 이제 받겠다는 거고 밖으로 나가서 조공국을 개척하겠다 이런 이미지 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이제 또 얘기했처럼 또 그 다양한 목적도 있어요. 국위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앞에 건문제 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다양한 목적에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한 7번에 거쳐서 이제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의 남해원정은 7회에 거쳐서 진행됐고, 남양에서 인도양 남아서 아프리카 동안까지 도착한 세계적인 활성 활동이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정하의 다양원정을 보면 요런 코스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별동대를 파견해가지고 진행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 중국은 30개 격으로 이제 조공을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하교 진출에 기반이 되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요. 또 밖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이거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까지 계속 지속됐던 그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런 해금령에도 불구하고 사무역이 행해지고 그리고 하교가 이주가 되게 됐어요. 특히 이제 하교 이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요 이제 그 정화의 대원정이나 그다음에 명나라 중기 때 해금령 완화 이런 정책 등을 해갖고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특히 동남 연안에 있었던 복건성 그다음 강동성 절강성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동남아시아 쪽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 학교의 진출에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정화의 대원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의 대원제의 의의가 있죠. 이게 이제 지리산의 발견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지리산의 발견할 때 서양의 원정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큰 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정화의 원정은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으로 여기에 대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과 나침판, 항해지도, 항해수의 종합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이런 방면에 기술이 세계 체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영락제 사업에 중단됐죠. 앞에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재정 낭비도 심하고 저 북쪽에 있는 몽골족이 막아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데 돈 쓰냐. 그래서 결국 영락제 사후에 중단됐고요. 거기에 이제 만들었던 배들이 다 이제 파괴되고 없어지고 관련 기록도 공식적인 기록도 없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정화의 대원정 된 기록은 후대 개인이 남긴 기록이거나 아니면 정화의 대원정을 소재로 해갖고 뭐 뒤에만은 소설책 같은 거 그거 이제 바탕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가장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의 대원정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자체에서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정화의 대원정 관련돼 갖고 그때 주변에 있었던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나라들이 또 한 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어렵게.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이제 찾아봤습니다. 좀 찾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한번 봤습니다. 자, 찾아낸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 정말 대원정 당시에 이걸 좀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여기 좀 언급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제 1405년부터 1333년, 그러니까 15세기 때 초반때 이제 국가들이에요. 자, 이때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자, 여기 보면 아유티아 왕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유티아는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의 그 뭐냐면 여기 있네. 아유티아는 14세기 14세기 이후부터 인도를 그러니까 타이를 지배했던 왕조가 이제 왕조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중개무역 바닷길을 통해서 많이 번창했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크레몬 제국의 신정개혁 관념을 받아들여서 그 왕을 신격화해서 왕을 이제 그 신격화는 대다바자 뭐 사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관료제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는데 참고로 이 아유티야 그다음 수구타이 그 전에 왕조들은 타이족이 세운 왕조야. 타이족은 원래는 그 타이에 있었던 그 뭐냐면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주민 따로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윈남성 부근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타이 아유타 왕조나 수구타이 오늘날 차크의 왕조 같은 걸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왕조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상당히 친숙하고 통치 시스템도 중국 스타일이에요.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이 원래 이제 산기작을 할 만큼 이게 토지가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쌀 농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사슴가죽, 향신료, 목재 등 같은 다양한 상품들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화가 이 아유티아 왕조를 이제 뭐냐면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 그때 정화 함대 일원이었던 마한의 그 저서 영의 승남. 참고로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이 개인 문지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나국에 대한 불렸던 아유티아 왕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있죠. 섬나국 이게 아유티아 왕족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국왕은 중국에서 항상 금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였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카 왕조를 보겠습니다. 자, 말라카 왕조는 이 정화의 대원정에서 큰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말라카 왕조가 이제 말라카 해협에 있는 왕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와 저쪽 인도양을 넘어가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 당시 말라카 왕국에 대한 기록 이렇게 있는데 원래 말라카 왕국은 그 신두교 계통의 왕조였다가 나중에 이슬람 계통을 이제 개종하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려면 이슬람사기다 무역하면 이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왕조가 말라카 왕조다. 그리고 말라카 왕조는 이제 후에 이제 포르투갈에 점령돼서 없어지고 이 말라카 반도는 계속 이제 주인이 바뀌죠. 네덜란드 또 영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명사 정화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예, 제가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화전에서 잠깐 언급됐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카 왕이 없어 마랄라라고 이제 마라가라고 불리면 섬나에 속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섬나가 군대를 보내서
공격했다. 이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이제 그 공식 동남아시아의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명나라에서 어제 들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 들은 걸 적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다 보니까 정화져 있다 보니까 이 명사가 청나라 때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치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은 이제 남아 있는 걸 아마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여기 명사 정화조는 그러니까 청나라 때 기록이요. 2차 사료죠. 제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공식적 기록은 1차 사료로서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2차 사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해져진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그 뭐 말라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황제는 그 가상역에 말라가 국왕을 봉해서 어의와 항색 양산을 하사했다. 그래서 이제 조공 채권 관계를 이제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섬나라는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죠. 한참 후대에 적혀져 있는 그 기록이고, 청나라 때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나라가 좀 가장해서 적어놓은 기록을 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당시 말라카 왕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말라카가 독립을 보장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화의 대원정 할 때, 저쪽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그 왕조가 있었냐면, 마자파히 왕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자파히 왕조가 좀 쇠퇴할 그 시기 때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록이 성차 쓴나이라는 근데 조회곡이라고 해서 마자파히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자파히는 동남아에서 이제 으뜸이다. 예.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 해인, 그 다음에 당인,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토착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마자피아가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슬람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인도네시아는 불교 계통의 그런 받아들였죠. 대승불교. 근데 나중에 마자파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점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록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좀 한정된 정보에서 또 그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틀릴 것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상세 성명을 이제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중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인도 계통의 왕조를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그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지만 비자르 나가로 왕조가 있었어요. 이게 14세기부터 17세기 때 남인도를 지배했던 그래서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에는 델리 술타 왕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비자르 나가에서 왕조명이 나왔고 여기에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캘리커예요. 캘리커. 현재 코치코드라고 하는데 캘리커는 그당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캘리커는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고 호주를 비롯해서 각종 항신과 먹지물을 거래했던 그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 이 캘리커를 장악을 하고 인도양 무역을 주도를 하기도 했고 후에 영국이 이제 또 장악을 하고 됐죠. 이 캘리커에서 이제 나온 캘리커에서 수입한 면직물을 영국산 캘리커에서 수입한 면직물, 인도산 면직물을 캘리코라고 하죠. 캘리코에서 왔다는 말로 캘리코란 말이 이렇게 있고 캘리코 방지법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면직물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수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코라는 이제 국제항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화의 대원정 사료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정화의 대원정에서 이제 캘리코를 고리국이라고 했어요. 고리국. 그래서 고리국은 서양의 큰 나라다. 그러니까 이때 서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쪽 유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국 기준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왕은 신두교이며 총괄자 회계 담당자 모두 무슬림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커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국제 무역항이었고 이 캘리커에 있었던 왕조가 비자르 나가라 왕조였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북쪽에 있었던 왕조가 뭐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가 델리 술탄 왕조예요. 델리 술탄 왕조. 델리 술탄은 5개 왕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정화의 원정 시기 때 존재했던 것은 투크루크 왕조와 사이드 왕조죠. 두 번째, 세 번째 왕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화의 원정했던 15세기 초에 델리 슐타 왕조는 그 뭐냐면 티모르의 왕국 침공을 봐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투르크 왕조인가?
투크루크 왕조가 멸망하고 사이드 왕조가 이제 세워진 그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화의 함대 때는 정화의 함대 내륙에 위치한 델리스타 왕조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이제 종속국 들은 거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 여기다가 그래서 영해승랑의 이제 방경락국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보시면 벵골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벵골이 이제 거기 그 델리스타 왕조 땅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런 것들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나왔던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죠. 그래서 아유티아 왕조, 말라카 왕조, 마자파이 왕조, 이런 왕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정할 대왕정 때 비자여 나가르 왕조, 그 다음에 델리 슈타 왕조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그때 이제 오답 중에 무굴 제국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반 때 만들어진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정하의 대원정 시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예. 그래서 무굴 제국 관련된 설명이 틀렸다. 오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무굴 제국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셔야죠. 이 인도사 할 때 무굴 제국이 되게 많이 나와. 뭐 악바르제드 대제라든지 아우랑제부 황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할 남해 원정 때 그 당시 그 상황, 동남아시아나 그 당시 이제 그 인도 상황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요 관련된 내용 기출이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해 중에 영납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희중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4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정란의 병원 관련된 내용까지 읽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락제는 제2에 오른 후 남경주 중에 많은 그 관료를 처형하고 이 삭방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황제 권력에 도전할 만한 기타 병방의 제후왕색을 약화시킨 뒤 자신의 근거지를 옮겼어요. 그 근거지를 왜 옮겼냐는 것은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북경천도가 북방방에 용이하고 몽골족을 홀주고 이제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전체 발전에 도움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시키는 정치는 강북, 경제는 강남,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 그 북경 자체가 자신의 또 근거지였죠. 남경은 자기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옮긴 것도 있고요. 자, 수도의 소비를 이제 충당할 물자 공급을 위해서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 지역 운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락제 운하 개통, 쿠비라이 칸때 만든 해통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청룡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준설 사업을 하고 해갖고 확장시켜갖고 이제 다듬었다.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운하를 통해서 수송중 즉 조원의 발전에 남북의 경제비를 활발해졌다. 나름대로 이제 그 운하 관련된 내용들 있고 이 운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또 운하에 대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저우의 그 명의대목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되게 비판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자, 그 영락제는 특히 대외 정책을 적극 펼쳐 국내 비판적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전시 비상체제 불말품은 안경의 군대와 관리를 자신의 통제에 재편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그 원정을 해서 국내의 어떤 공포 분위기 좀 그 긴장 상태 불러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뭐냐면 자기 편을 확실하고 반대편을 쳐내고 남경 군대를 좀 동원해서 그 대응적으로 동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자신의 통제하에 이제 남경 군대와 관리를 자신 밑에 두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친정을 했는데 5차례 거쳐서 군대를 이끌고 몽골 정복을 했고 자 한간에 정화를 시켜서 대규모 성박을 이끌고 남해 원정을 하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받아서 국내에 이제 건일 떨쳤고요. 그다음에 만주 정부에서 안남 오늘날 이제 안남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외팽장 정책 외에도 북경 전도에 반대하는 강남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동창회라는 이제 정보기관을 운영하거나 요거는 한간대에 이제 운영했던 기관이고 성리대전이나 영락대전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비판 세력을 흡수하는 등 역량을 발휘해 영락제는 홍무제가 마련한 항제 정책과 든든한 초석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정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화의 남해 원정의 통로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습니다. 이게 12년 기출에 나왔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납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홍의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고 동계도 다시 볼게요. 동계. 자, 동계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명대 내각제 발전과 건신 한간의 바후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는 황제한테 권력을 집중시켰잖아요. 근데 황제가 유능하면 그걸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황제가 대부분 명나라제도 보면 되게 무능하거나 영락제 되게 어리거나 그래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황제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권한을 누가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내각이라든지 한간이라든지 이런 얘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뭐냐면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내각제도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명만총초의 항조의 명의대방론 요거 이름 정도는 외워주세요. 요 책 이름 유명하죠. 항조의 자체도 유명하고 명인대방론도 되게 명의대방론 왜 썼냐? 그 당시에 이제 청나 초기 때 쓴 거죠. 이 항저이라는 사람이 명마 총독 때 사람인데 왜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한테 멸망했냐? 그걸 논하면서 이 당시 이제 그걸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주원장부터 해서 영락제부터 해갖고 다 뭐냐 욕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보면 뭐 주원장의 승상제도 폐지한 걸 욕하고 왜 그 수도들 저 강남을 둬가지고 수도를 남경을 왜 그렇게 있지 북경 옮겨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물자를 낭비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명나라의 어떤 정치체를 비판하는 과정에 쓴 게 명의대방론이에요. 예. 그래서 요 책 이름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명말청초의 항조인은 명의대방론에서 명대의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항제 독치체를 강하기 위해서 삼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항제에 직속시킨 데 그 원이 있다. 재상제도 폐지 관련된 내용을 되게 비판했고요. 자, 그래서 명태료는 항제의 독재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항제에 직속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비서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이제 문서 사무라든지 볼 수 있는 비서기관 하다 보니까 이때 비서기관으로서는 뭐냐면 보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서기관인데 정각대학사를 썼어요. 근데 이 정각대학사는 단순히 이제 옆에서 허들하고 자문 정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정오품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건 왜 지위가 이렇게 오품 관료들 이제 등에있냐면 건실의 추천을 억제하려고 했다. 자, 그러나 이 태조와 이와 같은 신권의 억제와 항지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명대의 내각 대신들과 한간세력들이 정치를 좌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정각대학사는 본격적으로 내각대학사가 등장하기 전에 나타난 전시나 보시면 돼요. 예, 여기. 그래서 내각대학사 명칭은 이제 후에 영락제 때 쓰였지만 여기는 그 전시인 정각대학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제 때, 건무제 때 박호유, 재태, 황자진인데 여 사람들이 뭐냐 한림학사 출신이야. 대학사는 며칠은 없었지만 국무회 참여 후대 내각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 출신들이죠. 그래서 삭번 정책을 이제 뭐냐 추진했던 정책 어, 그 브레인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영락제가 집권하면서 얘네들 다 처형시켜 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영락제가 이제 오니까 뭔가 이제 자신을 옆에 두는 뭔가 그 보좌기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혜진이나 양형, 양사기, 호강 등을 문영각에 입각해서 이 공무에 참여하도록 했고 영락 14년에 이 정각대학사를 제수하면서 사실 내각 제도가 출현했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가 이제 내각대학사라고 불러요. 내각대학사. 예. 그 다음에 각 시는 모두 한림간에서 이제 그 내각대학사의 신라를 얘기해요. 한림간에서 제수받고 입각했는데 참고로 이 내각대학사는 어떤 이제 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간청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그때는 처음에 임시기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겸직제로 운영된 거야. 각 부의 이제 그 뭐냐면 간직 갖고 있는 관리가 뭐냐면 겸직제로 운영하는 방법이었는데 초창기 때는 주로 한림간들 을 이제 뭐냐면 검직한 한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각 대학사에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버스이 높은 건 아니었어. 한인관 자체가 이제 비서나 문안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국무의 결정은 권한도 없고 그냥 한개 개인적 고문관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후에 이제 계속하여 용용한 황제가 즉위하면서 전제권이 어떤 불가능하니까 이 내각과 한간의 황제 권한이 배경으로 서로 이제 내각과 한간이
황제 권력을 배경으로 서로 대립과 당쟁을 벌이면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한가가 내각대사가 정치에 출연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이 내각이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이 내각대학사가 이제 나중에 한림과 외에도 이제 더 뒤에 이제 상서도 이제 들어오고 점점 풍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풍계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서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영락제가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양사기는 예부신양, 양형은 태사경으로 내각대상을 겪고 이거 삼양이라고 해. 또 한 명 더 있는데 하여튼 그의 내각 대신도 고관을 겸직했다. 예전에는 한림간이었죠. 원래 이들이 젊었을 때는 이제 한림간이니까 좀 낮았겠죠.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경력이 쌓다 보니까 점점 이들이 어떻게 된 거야? 높은 간직이 올라가잖아. 거기에 또 내각대학사까지 겸하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각대학사의 권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각대학사 자체의 풍계가 5% 낮았으나 나중에 점점 고관이 겸직하면서 뭐냐면 내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고 내각 대신 육부의 장관의 상소와 대등하고 이들 압도가 했다. 되게 겸직제야. 그 육부 상소들이 많이 겸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권한이 올라갔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육부 상소 중에 이부 상소의 권한이 크잖아요. 이부 상소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각 대신 중에 제일 이제 뭐냐면 여러 명의 내각 대신 중에 넘버원, 서열이 넘버원이 뭐냐면 이부상서예요. 이부상서. 이들 내각 수보라고 하죠. 내각 수보는 이부상서가 주로 맡아요. 그리고 장거정이라는 인물도 요 내각 수보를 이제 맡았죠. 이부상서로서. 예. 자, 인종이 8개월 만에 병사하고 그 다음에 선덕제가 즉위하니까 양사기, 양형, 양부가 삼양이 이제 상서실을 겸하면서 내각대사 실권이 상층 강화됐고 이때 이제 선종의 숙부였던 한왕이 왕위 창탈의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삼양이 이들 진압하니 내각의 권위가 더 높아졌다. 그 영종이 9살 즉위하고 삼양이 뭐냐면 다시 이들 보필하면서 내각대학사 지위는 점점 육부를 압도하게 됐고 그 영락제 시대 이후에 정통시대까지 내각제 이대 3량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 다음에 통업번의 변이 일어났는데 통업번의 변은 뒤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각제가 어떻게 이제 뭐냐면 그 확대돼 나갔나 요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 한번 이제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몽골족의 침입으로 해서 영종이 잡혀갔잖아요. 그 몽골왕 엑센이 포로했는데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지금 몽구자가 아니라 몽골이죠 이게. 예. 자, 이듬해 이제 그 풀려난 후 동생 경태제가 몰아내고 다시 항제로 복귀해서 이연이 공격했다. 이걸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탈문의 변이라고 해요. 탈문의 변.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 영종은 그를 내각대학서 등용해서 정권을 위임하자 권신의 세력이 커지고 이때 내각 대신 중에 제일 모든 수보제도가 제정되니 수보는 이제 재산 같은 실권을 갖겠다. 그래서 이부상서가 아까 말했지만 내각 수보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각 대신 간에 순위가 겸하는 간직에 따라 정한이 따로 정해졌으니 대체로 이부상서를 겸하는 자가 수보가 되었다. 자, 그러니 수보는 제도적 최고 행정관이 아니고 내각의 수보직을 놓고 각신 사이에 이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관료 상황을 당쟁이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내각 수보는 대표적인 장거적이고 장거제 고송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각 수보 이렇게 관례적으로 인정했던 내각 수보의 권한을 공식화시켰다,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송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세종 가정 때 대대 논의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명나라가 이제 이것도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송정제처럼 대의명분이나 예법이나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요때 내각이 공론을 앞세서 항제권을 정면으로 대입했다. 자, 요거 이제 좀 설명하려면 좀 부연성이 필요한데 이때 내각은 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분권 공치적 역할을 했어. 공치주의를 내세워서.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내각은 이제 황제만 독단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 나눠서 권력을 나눠서 같이 통치를 해야 된다. 분권 공치, 공치주의. 그래서 내각이 이제 중심한 공론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살인들의 어떤 거 비슷한 내용을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데 황제 입장 올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들 봐라.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내 논의를 통해서 포출돼 나왔다. 그래서 항제권을 강화한 항제 즉각,
그다음에 분권 공치, 공치주의를 내세운 내각 측이 충돌한 사건이 대대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대대 논의 결과 이 내각 대학사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항제권을 강화시켰고 이때부터 내각 대학사의 성격이 바뀌어져. 예전에는 뭔가 항제와 대립하는 그 구도로서 이제 분권 공치를 내세웠는데 이제 내각은 이제 항제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수족 같은 역할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에 이제 이 분권 공치, 공치주의 이걸 내걸던 것은 이제 독립파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강남 신사들. 이때는 오히려 이제 내각하고 독립파가 다른 논리를 내죠. 내각은 강력한 항제권 강화. 근데 독립파는 그 뭐냐 분권 공치, 공치주의, 공론 중시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내각이 했던 대대 논의 전에 내각을 했던 그 논의를 독립파들이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대 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게 왜 일어났는가?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쭉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을 좀, 자, 한번 볼게요. 관련된 사료를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 항제권을 이제 뒷받침했던 그 대대파들이 내각을 차지하면서 그 이제 분권 공치는 논리보다는 내각이 항제권 강화하는 어떤 어, 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명나라 대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명나라의 가정 때 발생한 중요한 그 사건 대레인데 잠깐만요. 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정제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세종 가정제 때. 네. 자, 요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명나라 10대 황제였던 이 무종 정독제가 후사 없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항의 계승의 직계가 끊어지니까 대신에 관리에 따라서 이제 좀 반개 계통의 사촌이었던 흥흥왕의 아들이었던 주후충을 세호 황제가 이제 추대했는데 이 가정제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가정제가 항의 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그 내각대학 쓰던 양정화가 어떤 관료들은 이 공치주의, 분권 공치 이런 걸 내면서 이 공로를 만들어내면서 이거 하면서 황제께서 직계를 끊긴 호족의 대통을 얻기 위해서 양자에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양자 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가신 호종의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양자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황제의 친아버지는 흥원의 작원아버지로 불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흥원의 생부긴 하지만 이제 친부가 이쪽으로 바뀌었잖아. 저쪽 무중으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로 불려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 정통의 대의문건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어린 나이 가정제 즉위한 가정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이 낳아준 그 생부가 있는데 어떻게 작은 아버지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로 부르냐? 나는 낳아준 아버지가 흥은 아버지고 항고고 큰 아버지 호종은 그 항백고다. 이런 일리가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하면서 명칭 문제 가지고 있고 앞에 이제 양장 같은 이제 그 뭐냐 내각파드는 공론은 이제 분권 공치에 입각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한그 신하들의 어떤 여론이죠. 이론과 황제 사적 감정사의 대립 관계가 그때 관료 권력과 황제 간의 어떤 치열한 심각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제 황제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대대파 신진 관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3년간의 어떤 이제 끈질기 이제 대립 끝에 가정제는 한국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파들, 그러니까 내각파를 숙청하고 이때 관료들이 많이 이제 목숨을 잃고 결국 수장으로서 양전을 실각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정제 자신의 뜻을 이제 간철시켜
친아버지 흥원왕을 황제로 추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력한 한권을 보여줬다. 그때부터 내각파는 이제 뭐냐면 분권 공치가 아니라 이제 내각파가 이제 대다파 이제 하죠. 앞에 이제 황제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다파 애들이 되게 대대파 애들이 내각에 들어가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오히려 분권 공치가 아니라 한권 강화시키는 역할을 바뀌게 되었다. 그 분권 공치의 논리는 나중에 다시 독립당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또 거꾸로 가갖고 이제 그 뭐냐면 분권 공치는 그 독립파, 그래서 황제권 강화는 이렇게 뭐냐, 내각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세 좀 그 대대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가고 더 자세한 이제 사조도 알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 쳐가지고 요 사조 내용을 더 뭐냐면 사조 원문 내용을 더 보강해줘. 그러니까 서로 원문 내용을 보고 해야 되면 더 보강해갖고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반대파를 시켰고 대대파만을 기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래서 이 대대파가 이제 내각에 차지하게 되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대응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요렇게 대대파가 이제 황제권을 이제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지만 이만은 또 거꾸로 황제권을 뒤에 얻고 자기의 권력을 막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와 연결돼서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권시민 한관도 있는데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장거정 같은 사람들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예. 위충원도 이 한관 출신인데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도.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대내 논의의 문제는 단순히 정책 사건이 아니라 황제권과 신하권의 대의 명분을 표방하면서 그다음에 강력하게 대립했던 정치 권력의 구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각이 예돈을 수단으로 가도관을 통해 가도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3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론기관 있죠. 언론기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따로 이제 각 그 관청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의 언론기관이 또 있어요. 감찰기관. 그래서 그걸 이제 가도관이라 총칭해서 이제 보는데 육부의 각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 그 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도관을 동원해서 공론의 황제권을 견제했고 내각의 권한이 강해지면 사당이 생겨 황제권이 침해지는 군주 일원적인 전제론을 내세운던 대대파에 비해 이들의 집단행동 분단 결석을 비난받아 내각의 분권 공치를 주장이 잘 됐고요. 그래서 이 내각이 이제 없어지고 분권 공치를 주장하는 내각이 없어지고 이 대대파들이 이 뭐냐면 여기를 차지했죠. 내각을. 자, 그래서 명대 이제 내각의 수도권 신종의 막내초에 장거정이 이뤄 절정이었고 명대 신사층 학대와 공론의 분권 공채 주장이 다시 이제 독립하죠.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내각은 황제권, 독립당은 이제 뭐냐면 분권 공치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했고 이래서 이제 당쟁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쟁의 어떤 이제 발생 기원 같은 거, 그리고 내각이 이제 그 성격 변화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간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명나라 한간은 예전에 한번 한나라 후한 시대 때 한간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명나라 한간은 상당히 권한이 컸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당나라 한간보다는 이제 좀 권한이 낮았죠. 당나라 한간은 황제를 이제 갈아쳤는데 명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않았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치사에서 황제권의 등을 얻고 한간이 전력을 농단한 정치사회적 폐해는 이미 지난 시대에 거쳐 당대 그 절정이 었다. 자, 한간의 전횡은 황제의 무능과 밀접한 관계였다. 명예퇴주는 한간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수는 제한하고 문맹자를 인용하여 그를 배우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간이도 사품 이상 오르지 못할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 태조의 냉대 정책에 불만을 품고 한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난의 변태 성조와 내통하여 수도 함락에 공을 세워 중용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성조는 관리들, 특히 강남 관료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동창을 설치했죠. 동창을 설치해서 한간하여금 이들 장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한간 세력의 확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동창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간이 정부에 파견되어 군대를 감독하고 세력 진수에 관해서 간민을 이제 감찰하게 됐다. 자, 이대하여 동창은 일반 관료를 지휘할 수 있는 한간 세력의 거점이 되었고 그 장관을 사대퇴감이라는 권한이 막강했다. 특히 이제 황제가 구두도 말하면 한간이 이를 기록하고 내각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과한 사대탕감은 황제의 전지를 자기 뜻에 첨가하고 신말 황제 조치를
위조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강자중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강하면서 잠깐 약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어, 해서 표로 만들었거든요. 잠깐요. 여기다 집었는데 내가. 네. 자, 요게 이제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인데, 자, 영락제에 보면 항제가 있고 육부가 있죠. 영락제는 나름대로 유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일일이 다 이제 뭐냐면 문서를 다 처리하고 밑에 이제 비답, 항제 결정을 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대신에 그냥 여기에서 정책만 건의할 정도야. 그래서 일정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문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육부에서 장주에 올리면 비답을 내리고 내각의 정책 건의하면 보고 이제 참고 상황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성종 이후부터는 그게 무능한 형제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 얘네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뭐냐면 육부 간청이 이제 장주에 올리면 항쟁 때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내각이 이제 딱 봐요. 그리고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고 좀 있는 거는 장주에다 포위라고 해서 자신의 내각에 그 위견을 갖다 붙여. 그러면 항제가 그 딱 보고 장주 포위 내용은 이제 보면 다행이고 보지 않으면 그냥 귀찮으니까 도장 그냥 찍고 비답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각이 완전히 의사결정을 장악해 버린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있고 한간이 거기에 또 개입을 하게 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냐? 자, 여기 보면 육부 간청에서 올려요, 보고문을. 그럼 내각이 한 봐. 내각이 보고 여기에다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갖다 붙여요. 비답을. 그런데 이제 요걸 보고 이제 태감 한간이 딱 이제 항전때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때 이제 한간들은 내각 대학사도 만나보지 않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태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각 대학사 황제하고도 연결시켜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비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비답 내용을 이제 자기가 또 곤쳐.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전지의 이제 그 전선 유지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 황제가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 내면 전지라는 걸 황제가 내려야 할 앞으로 명령을 뭐냐면 초안을 이렇게 딱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비답도 왜곡시키고 자기 의견은 이제 전지점에 그 초안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황제가 올리면 황제가 그냥 정치에 관심 있으면 지가 결정하게 되는데 관심 없잖아. 그냥 도장 찍고 내려보내. 자, 그러니까 내각이나 육부 간청의 입장일 때는 아무리 자기가 장주 부르고 장주에다가 그 비답을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태감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올릴 때부터 장주나 비답을 올릴 때부터 미리 한간에 가갖고 이 태감이나 이제 건세 있는 한간에 가갖고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면 한간이 난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요게 맞춰가지고 장주도 올리고 비답도 올려. 그러니까 실제로 태감이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정치가 이제 개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유능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영락제나 이제 그 뭐냐 홍무제 같은 사람들 아니 청나라 때 강희, 권룡, 웅중제는 자기가 다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명나라 때 황제는 그런 황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잠깐 이제 홍치제 정도만 좀 먼저 그걸 이제 보면서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황제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 내각 그다음에 더 한간이 정책 개입하면서 실권을 장악했다. 특히 한간이 제일 위죠. 이렇게 포식자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한간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문제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대 한간의 수는 영락시대 때 1만 명이었으나 신종시대 때는 새로 이제 6천 명까지 모집했고 명만에 약 10만 명이 증가되면서 그 피해는 참으로 극심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간의 대표적 한간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볼게 영종 때 왕진이라는 사람이야. 왕진. 이게 성사전 출신인데 스스로 자해요. 이게 자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공안을 자르는 그런 게 이제 왜냐 한간이 돈이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한간이거나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이제 개한테 물려갖고 이제 공안이 그래갖고 한간이 됐던 사람 보이는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해해갖고 이제 한간이 된 사람들이 많다, 권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자, 왕진이 이제 상사선 출신으로 스스로 자해하여 한간이 된 후에 9살 즉위에 영종을 보필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니 정치의 부패가 극에 닿았다. 정통 14년에 몽골족의 엑센이 남치하면서 그 왕진으로 하여금 이제 뭐냐면 약 50만 대군을 친정을 강간해 걸고 통옥본에 참전해서 영종이 포로가 됐다. 그러니까 영종이 굳이 친정하지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을 간 거죠. 근데 원래는 그 후방부대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엑센이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일라트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를 했는데, 이 엑센은 이제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엑센은 이 영종을 잡고 있으면 이제 좀 약간 인질 대금을 많이 요구했어요. 인질을 받으려고 이제 영주를 포로 잡은 건데, 근데 명나라에서 너무 엑센이 이 돈을 많이 부르니까 그냥 그럼 너 가져라 황제.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그 뭐냐면 경종을 이제 내세우죠. 남동 동생은. 그러니까 이제 엑센 입장일 때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 예우도 해줘야 되니까 그 영종을 그냥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영종이 상당히 예매하게 되죠. 자기 동생은 이미 이제 뭐냐면 그 황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동생에 서 유폐를 당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고, 와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조길상, 이연, 이은상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이게 탈문의 변이야. 탈문의 변. 그래서 이제 탈문의 변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경종시기 때 우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이제 개혁 정책을 하겠는데, 이 우겸이 이제 그 좀 영족이나 그다음에 조길수랑 이혼 등의 좀 약간 눈에 좀 약간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계획을 해서 뭐냐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길상은 나중에 또 이혼과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쿠데타 이렇게 이제 그 군사정권을 하다 죽었고요. 자, 요 내용들인데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걸 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통합본의 변하고 이 뭐냐면 탈문의 변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돼서 사지선단에 명나라 사건들 순서를 물어본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언급됐기 때문에 독립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토목본의 병과 이제 탈문의 병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료는 별로 제시하지 않았네. 예. 간단했는데. 자, 일단 토목본의 변은 1449년에 이렇게 이제 일어난 변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그 원인이 한간 왕진 때문이에요. 그래서 9살 어린 나이에 즉위한 6대 황제 영종이 대신해서 왕진이 정권을 이제 했는데, 자, 이때 이제 몽골의 일파도 오일라트 지도자였던 엑센이 명나라를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 지식이 없던 왕진이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싶어서 영종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강건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토목보다는 요새에서 오일라트 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전면에 가까운 참패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 수많은 고위 관료와 장군들이 목숨을 잃었고, 황제 영종은 몽골군의 포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왕진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황제가 포로 잡히니까 베이징이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경 같은 유능한 신하들이 영종의 동생을 이제 새롭게 황제에 올리는데, 7대 황제 경태제, 그 경종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제 됐다. 자, 근데 이 몽골은 1년 만에 그 피가 없으니까 석방돼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으로 이제 이름으로 난궁에 유폐돼서 동생 경태제의 감시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1457년 경태제가 병으로 위독해자 기회를 엿보고 한간 조길상과 장군 석형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자료의 이연이다 했는데 석현이라고 오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이제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하여튼 이들이 난궁에 불을 부수고 영종을 구출해서 다시 황제에 복위시켰는데 이게 탈문의 변, 난궁 복변 사건이라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통옥변의 변 관련된 내용에 이제 명사에 있는 왕진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있고, 이연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석공인가 이윤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닌데, 가볼게요. 이거, 챗GPT랑 뭐, 이렇게 이연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틀렸, 이연이 맞을 것 같은데, 얘는, 맞네요. 이연이 있었어. 예,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얘가 잘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잠깐만요. 그럼 얘가 말하는 석궁이라는 얘는 누구야? 아까 이제 그 옆에 할때 이연은 석형의 네, 석형하고 동일인가 볼게요. 석경이 별개 인물인지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서 석정도 보니까 탈무지변에 해갖고 그때 가담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연도 이게 가담을 했는지 잘 볼게요. 예. 그러네요. 얘가 맞네. 정확히 지었네. 보니까 이호는 이제 실존 인물이고 실제 주동자는 석현, 장영성, 조길상 이런 거고 이호는 이제 그때 이제 무신정변, 무력정변에 가담은 하지 않았고 영종의 복위 후에 이제 똑똑한 인물이니까 공신에 책록하고 그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탈문의 변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이 사람이 후대에 이제 탈문의 변 이후에 영종의 복위를 이제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 학문가 청년의 명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중용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어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얘가 지적을 당했네. 이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야.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더 자료 검토를 할 텐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연 자체가 이제 아무튼 석현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석현. 이게 내용이 석현이야. 석현이고 이연은 나중에 중용된 거죠. 중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길상하고 이제 이연이 쿠데타 석현이 있고 영종 보기 때 두 사람이 대비했다가 조길상이 군사정변에 계해서 주살되었다. 뭐 이거 계속한데 여기 이연이 아니라 석현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464년에 영종이 죽고 18세 헌종이 됐고, 현종 한간 왕직에게, 대권 중에 한간 전행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왕진이고, 이건 왕직이죠. 예. 그래서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근데 호종 때, 잠깐 홍치제 때,
이 한간의 정치 간섭을 척결하고 정치에 쇄신하니 홍치중립. 그래서 호종 때는 자기가 친히 이제 뭐냐면 그 비답도 내리고 이렇게 장주 올리는 비답도 올리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업무 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홍치중흥, 홍중흥이라는 말은 망했던 왕조가 다시 부흥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무종의 정덕 연간에는 그의 황태자 시절에 근시당간 유군, 마영성, 장영도에 비해서 8명 한간이 있었는데 무종은 정치를 완전 개판을 쳐놨어요. 그래서 예, 한간들하고 이제 정치를 다 하고 한간들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언간의 집단적 저항이 있었으나 한간의 기세에 꺾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유구는 척보기관으로서 동창회도 서창인이 내창이 새로 만들어서 한간에 위한 정보 정책을 더욱 강하고 자신의 집에서 항제 조치를 마음대로 하니 내각과 육부가 모두 한간에 장악해서 한간 폐가 극심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요거 이제 본 것처럼 여기 한강에 딱 쓰면서 장주 비단을 왜곡하고 전지 항제가 내린 명령에 초안도 만들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항제가 내렸든지 뭐 지가 다 곤충버리고 왜곡하고 집에서 다 했다는 거 이거요. 그래서 하여튼 비선 실세로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각과 육부는 모두 한간에 장악하여 한간의 폐해가 크게 있었다. 당시 유행어로서 영락시대에는 한간이 관청에 들어오면 그 공성함이 이를 데 없었는데 지금 한간은 한간을 옹고, 큰 어버이라고 총칭하면서 한간들이 관리를 호출하면서 산호부리듯 고관들도 부리듯 하고 고관들도 한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는 상태가 되었다. 자, 유군의 전횡은 각계 농민반을 일으켜 정덕 5년에 유군이 주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한간이 위충원이라는 한간이죠. 이 사람은 시종 때 이제 한간인데 이때 한간파하고 독립파가 대립으로 그 절정에 이뤘고 결국 독립파 실각을 이제 가져온 사람이 이 사람이 위충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충원. 그래서 위충원은 본명이 이진춘이라는 사람인데 일자 무식의 시중 무대배로 도박으로 가사를 탕제하고 한간이 되고 자궁해가지고 한간이 되고 권력을 이제 잡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거세한 후에 위충원으로 개명됐고 궁준에 들어가 한강이 되고 시종황제 유목 객시와 결탁의 황제에 접근하여 독립파 비독립파의 단죄의 규모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전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갈 때는 이제 뭐냐면 황제가 만세 하잖아요. 근데 위충원은 좀 아래가 구천세라고 하고 위충원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랑 사당도 만들었대요. 원래 죽을 때 사당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순정제가 즉위하고 나서 위충을 쳐냈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했던 왕진이나 뭐 있던 사람들, 유구이나 등등 했는데 아무리 건세가 높더라도 황제의 어떤 심을 잃거나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등장해서 이제 뭐냐 할 때 이들은 다 파리 목숨이다. 잘려 나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당나라 한간하고 좀 다른 모습이야. 예.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대 한간 정치는 앞에 한나라 당나라 그와 성격이 달렸다. 즉 명대 한간에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의 악적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는 동안 하나였으며 일단 황제의 총애를 상실을 국가 실각했다. 주원장이 황제 독재 체제를 잘 구축해놨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한이나 당나라처럼 황제 페이판에는 전혀 없었으니 그 황제 독재적인 지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가 정비됐기 때문에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활동 무대는 중앙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군사력 감독 활동을 하면서 가련주국을 자행한 점이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명대 한간들이 약했던 그러니까 당나라와 한나라당보다 약했던 그 이유고 요게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이거는 요거와 달리 이제 특징 다른 한간이 없었던 다시다 한간이 없었던 특징인데 제 생각에 당나라 때도 강군 정치라고 해갖고 강군을 파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그 명나라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시험문이 나오면 이건 버리고 요거하고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 요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어, 네, 저희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자, 한희중 아까 이제 읽었던 거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각과 대학사 관련된 내용인데, 있습니다. 자, 한희중 몇 페이지 펴보시면 246페이지 펴보세요. 자, 홍모제와 영락제에 의한 기반이 잡힌 황제의 전제적 권력을 보좌하는 명제 특유의 존재로서 내각과 한간이었다. 예, 이거 맞나? 그래서 내각 관련된 설명이 그 옆에 있죠. 그래서 명대에 출연하여 청대까지 지속된 정치 기관이고, 참고로 이제 청나라도 있었어요. 내각. 물론 실권은 별로 없었지만, 자, 홍모제가 중수성을 폐지한 뒤 황제를 보좌할 기관으로서 정각대학사를 두었고, 이어 영락제가 한림원의 몇몇 관리들 뽑아서 문영각에 입지시키고 주요 정무를 뭐냐면 참여시켰는데 이게 내각제도의 기원이다. 황제 자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불구했는데 내각이 점차 권한이 커져서 육부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각과 한가는 이제 영락제 이후에 황제 권력이 등에 업고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국정을 좌우하게 되는데, 자, 내각은 중소성을 폐지하고 국정을 총괄하게 된 그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각대학설 등대에서 연원했다. 자, 내각의 관리가 국가의 주요 업무에 참여해서 내각제도는 남경사정에 얻은 영락대 때 출연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관리인 한림관 출신의 내각 관리가 맡은 임은 중요한 것이지만 영락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뭐냐 견제를 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제 뭐냐면 정각대학설 중모처럼 관리들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이 된 걸 우려해서 이들의 정오품에 넘지 못하도록 구정했는데 이들은 황제의 사적인 고문에 불과한 존재였다. 근데 영락제 이제 사후에가 문제는 거죠. 사후에.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들이 점점 이제 젊은 관리였다가 나중에 국정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또 계속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각대학사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언급했죠. 자, 그러다 영락제 때 이제 내각 관리가 그 항대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영락제 사회 홍희제 때부터 내각의 지위가 크게 올라갔고, 홍희제에 이은 이제 성덕제 때 세상의 삼양이라고 부르는 내각대학사가 있었으며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 이 삼양들은 예전에 이제 그 영락제 때 정각대학사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덕제 때 내각은 신하대 상주문에 대한 황제가 낸 결정문, 비답에 상주문 끝머리에 포위라고 아까 전에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황제들은 이제 그걸 이제 뭐냐 포위를 그냥 보고 벌 일이 없으니까 도장 그냥 찍어주고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예. 자, 하여튼 새 양씨는 영종 때 영종은 이제 정통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런 그 연호보다는 묘를 부리죠. 왜냐면 정통제가 있고 천수제가 있잖아요. 탈매를 보낼 때 천수나 부르죠. 두 개의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묘는 영종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불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황제를 보필면서 육부를 압도했고요. 그 다음에 영종은 토목부인의 변호로 이제 엑센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다시 제2에 차지하는데 공을 세워서 갈릴 내각대학사에 등록하는데 내각대학사가 황제를 홀로 만나 정사를 결정하면서 내각 우두머니 수보가 출연됐다. 수보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명청시대 때나 이런 데는 관리가 독대를 하는 거, 황제 독대는 좀 약간 깊이인 거, 조선도 마찬가지야. 정치라는 거는 이게 공론의 장에서 하고 다 보이는 공개적인 하는 거지. 이거 뭐 독대에서 뭐 밀실 정치 이런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 당시 주자의 어떤 정치 논리에 따르면 그랬더니 독대를 한다는 건 상당히 뭐냐 권한을 그러니까 권한이 강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성략적인 어떤 그 정치 이념에 맞지 않는 그 정치 형태인데요.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토목분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몽골공원에 있던 오일라트족 엑센과 명사의 조공무역을 조건을 둘러싸 대입을 했다. 아마 이제 그때 그 조공무역이 유일한 공무역이었잖아요. 책봉은 안 받았을 거야. 근데 이제 감압을 얼마나 받느냐, 감압. 그러니까 조공무역할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무역 허가증을 얼마나 받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두머리 수보가 출연됐고 이후 이 자리에 둘러싸고 내각의 어떤 쟁탈전이 나왔다. 자, 그런데 내각은 어디까지 황제의 비호하에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였으므로 관료사의 여론을 내세워 황제 권력과 대립할 경우 견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예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대대논의.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대대논의 통한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각파, 공치주의를 내세운 내각파를 파직시키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대대파들이 이제 요 자리를 하면서 황제권 강화를 했다. 그렇지만 황제를 뒤에 얻고 누가 권력을 내각이 권력을 이제 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각 수보가 이제 권한이 커지게 된 거는 장거정 때요. 그래서 요 장거정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거든요. 요번에 기출문제의 장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한강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강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이 동계 기준을 이제 맞춰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 보세요. 249페이지. 자, 황제 측근으로서 황제 절대적 권력 배경으로 내각과 각축을 벌이면서 국정을 장악하는 또 하나의 세계 한간이었다. 그래서 홍무제는 한간의 정치 개입을 우려해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으나 그 영락제 제후 천탈의 한간에 도움이 준 이후 한간 비중이 다시 커졌다. 원래 한간은 2부 그러니까 2부는 이제 그 인사권 달라는 내용인데 그 2부가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부 중에 제일 선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가나다에 있었고 영락제 때부터 사회가 그러니까 그 명대 한간의 최고 관청이 한간이 이제 가난하게 되면서 한간의 대표인 사회태감이 그 황제의 비열에 권력 강했다. 그래서 게다가 한간은 영락제 정보기관인 동창회 일까지 맡아서 전국에 파견됐고요. 한간이 전국적 군대 감독, 조세 징수, 간민 관찰을 하면서 지방 정사에 이제 관여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 이제 명나 한간의 정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군대 감독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획표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징수와 관련돼서 예전에 강세하가 있어요. 강세하.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다 한간 때문에 이제 발생된 거고 이때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몇 년 전에 기출문제 이름값 한 2, 3년 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 한강 관련된 명량 한강 관련된 내용도 그 직용의 변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다 강세하에서 관련된 거야.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영락제 이후 황제들과 내각 관리들이 직접 만나 황제에 올려진 상중에 대한 답을 결정한 내각 포위를 이제 올리게 되면서 한간의 정치 개입이 더 쉽게 되는데 황제 측근했던 한간이 내각에 올린 포위에 대한 황제의 위견 대신에 자신의 위견을 심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죠. 한간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얘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 형제들은 이제 내가 신하들 만나지 않고 태감을 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올리면 비답 올리면 비답을 자기 뜻대로 왜곡시키고 황제의 초안도 만들어 놓고 황제가 내린 그 전지를 또 지가 맞대는 이제 다 곤쳐놓고 그죠? 예. 그 실제로 태감이 정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권한이 컸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영락제 때 10,000명 막말기 7만 명인데 이게 지방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10만 명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간의 수도 보아도 정규 관리로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출세에 위해서 수수 거세하고 한간이 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한간의 발해와 부패 정치가 나왔다. 참고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간이 있긴 있었어요. 청나라. 근데 청나라 때 한간은 진짜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예. 어떨 때 수백 명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때 한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말 그대로 원래 했던 일, 본연의 일, 허드렛 일. 그래서 궁중 관리하거나 아니면 청소하거나 수의시사하거나 그 첫나라 때 한간은 되게 이제 박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에 반해 명나라 때 한간은 상당히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한간에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쭉 이제 사례별로 나오죠. 그 앞에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대에 특히 정권을 쥐고 항포를 불렸던 한간으로서는 영종 때 왕직, 성화제의 왕직, 그 다음에 정통제의 유군, 청계제의 위충원 이런 사람입니다. 대개 이들 한간이 정권을 휘둘 때는 황제가 정사를 소유하면서 한간에게 황제의 절대적 권한을 위임했던 시기다. 자, 왕지는 영종이 어릴 때 교육을 담당했는데 영종이 거의 9살의 나이로 황제에 오르자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비판적 관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자, 오일라트 엑센이죠. 엑셀이 쳐도니까 영조의 친정을 강행했다가 황제가 포로 잡히는 역사상에 없는 사건을 불러온 그의 역사적에 없는 사건을 불러온 그는 호위 장교에게 맞아 죽었는데 사후 몰수된 그의 재산이 엄청나서 한간의 부패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정덕제 역시 정권을 휘둘려서 모반을 이제
깨다 처형된 유군, 이게 무종때요. 유군의 집에서도 왕조 세입의 몇 배에 달하는 재산을 몰수했고, 가장 악명이 높은 위충원, 이 사람은 도박으로 생계를 꾸렸던 무대배 출신 후 수수 거세해서 한가위 된 사람입니다. 16세의 황제 자리에 오른 청계제가 정치에 등한히하면서 정권을 시두게 된 그는 자기에게 비판적인 독립당을 탄압하면서 전국의 학교를 폐쇄했다. 그는 이제 상전에 또 사당을 지었어요. 죽은 사람이 지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성형으로 공작물에 안치돼서 제사를 받는 지위까지 올렸고, 황제의 버금가는 이제 지위를 가시하여 그가 나타나는 언제서나 어디서나 간민이 깃발을 엎들려 부천세로 불렸다. 원래 한자리가 만세로 불렸잖아요. 근데 한당이 남게 이제 부천세로 불렸던 거죠. 그래서 이당 황제 앞에서는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 부천세를 부르게 했던 것은 그가 황제다움과는 이인자라고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황제에게 절대의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한강과 내각이 황제의 비화 내에 세력 다툼하면서 중앙의 권한이 이제 비대한 권력을 행사하자 이때 강남 신사들이 이제 뭐냐면 반발해서 만든 것이 이 독립당과 복사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중기 후기에 넘어가면 이렇게 한강파, 내각파, 독립당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 그 안에서도 이제 내각당 안에서 여러 파들로 나누고 등등 해가지고 당쟁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당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뒤에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신동계를 기준으로 해갖고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북로남해예요. 북로남해. 자, 이 북로남해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예, 북로는 이제 뭐냐면 몽골족. 그다음에 남해는 그 왜구. 그러니까 후기 왜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주는 이제 몽골족이야. 북쪽에 오는. 그래서 그 영납제 때 타타르와 오일라트를 이제 정복을 했다고 하지만 복속을 시킨 거죠. 거기 뭐 직접 통치한 건 아니지만 했지만 불구하고 영납제 사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갖고 다시 타타르 오일라트가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엑센이 오일라트가 먼저 주도했거나 나중에 타타르가 나중에 주도해서 계속 북방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 남해라는 것은 이 북로와 연결돼 있는데 이 몽골족들이 계속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쳐들어오니까 핵심 병력들은 다 북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남방에 있는 병력들은 흐지부지해. 그러니까 이 틈타서 왜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왜구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후기 왜구라고 16세기 때 등장한 왜구들 이제 후기 왜구라는데 이 왜구들은 진해가보다는 가해가 많아. 그러니까 일본인 왜구도 있지만 그 뭐야 그 중국인 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훈도시차고 일본인처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는 왜 이렇게 하냐면 명나라가 이제 공모욕을 하고 사모욕을 철저히 단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욕을 이제 몰리하려면 자체적인 무장력이 필요하죠. 이 단속이 오면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네트워크망을 이루면서 외구 조직 발전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구가 상당히 많았다. 거기에 또 일단 또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전국 시대였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맞물려 갖고 이제 외구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중국 측 요인과 일본 측 요인 그리고 일본에서 나중에 그 가만무역을 또 폐지시키고 또 복귀하는 과정에 외구가 또 많아지거든요. 하여튼 일본과 중국 측 요인 등등 해가지고 외구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북로남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개괄을 한 다음에 강독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명나라 시기의 북로남해, 북로남해는 15, 16세기에 명나라가 직면했던 북쪽의 몽골족 북로과 남쪽 해안의 왜구남해로부터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상황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은 명나라의 국방력을 소모시키고 재정을 악화시켜 쇠퇴를 부추긴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샵샵 북로, 북로, 북쪽의 몽골족. 북로는 명나라 북쪽 변방을 끊임없이 침략하던 몽골 세력을 의미합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몽골 고원에 남아있던 세력들, 특히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가 주요 위협이었습니다. 원인, 이들은 명나라에 말마을 수출하고 비단, 차, 식량 등을 수입하는 교역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거부하자 무역 대신 약탈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요 사건, 토목보집변, 1449년. 환관왕진의 경솔한 판단으로 명나라 영종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다가 오이라트부에게 참패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북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경술지변, 1550년. 타타르부의 알탕칸. 이 이끄는 몽골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수도 베이징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면서 명나라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나라의 대응. 명나라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견고한 형태의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증축했습니다. 이는 북로의 기마 군단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샵샵 남쪽의 왜구. 남해는 명나라의 남동쪽 해안 지역을 약탈하던 해적 집단인 왜구를 가리킵니다. 초기 왜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나 16세기 명나라 시기의 왜구는 그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원인, 명나라는 밀무역과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이 막히자 생계를 잃은 중국 해안 지역의 상인과 어민들이 일본의 해적, 포르투갈 상인 등과 결탁하여 거대한 국제 밀무역 겸 해적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특징, 이 시기의 왜구는 단순한 약탈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왕직과 같은 중국인 밀무역상이 이끄는 거대 조직이었으며 조총과 같은 신무기로 무장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장수성, 저장성 등 부유한 해안 도시를 조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왜구라고 불릴 만큼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명나라의 대응. 명나라는 척계광, 유대유와 같은 유능한 장군들을 파견하여 왜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특히 척계광은 원항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수십 년에 걸친 싸움 끝에 남쪽 해안의 왜구 문제를 점차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로남해는 명나라가 북쪽의 육지국경과 남쪽의 해안선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했던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이 양면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명나라의 재정을 고갈시켰고 이는 결국 임진왜란, 파병과 만주족 후금의 성장 등 다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북로 남해하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